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끓고 그러느라고 어젠가 그저께부터 생각하던 거를 거두절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강물 아줌마, 이 아줌마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글로벌 엘리트들,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골 때리는 파시즘을 앞세워가지고 날뛰는 그 세력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그 세력의 하고 연계가 있는 이 앞잡이 대행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놓는 게 한 번은 말씀을 드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주저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911 써놨잖아요. 이거 뭔지 다 아시죠? 911. 911이 트럼프 그 육성 녹음도 들려드렸듯이 비행기가 부딪힌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트럼프는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폭탄 그 다음에 건물 무너뜨릴 때 그 쓰는 폭약 이런 것들이 같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얽힌 비화는 정말 많습니다. 그때 당시 한 달 전에 교체됐던 그 쌍둥이 빌딩의 그 건물 관리인의 성이 부시였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마약 탐지견들이 철수됐다 어쩌고저쩌고 뭐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와 저게 웬일이냐 진짜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온라인 조사를 보면 그게 9.11 폭탄 테러가 조작이다. 그 테러리스트들만이 독자적으로 꾸민 일이 아니다라는 거에 찬성하는 퍼센트가 미국 국민들 중에 46%인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완전 절친인데요. 그러니까 백인인데 유태인인데 개신교도로 개종한 제 절친 남편은 흑인입니다. 엄청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9.11 얘기만 나오면 맨날 하는 소리가 그 펜타곤도 그때 폭발했잖아요. 비행기가 부딪혔다고. 그런데 펜타곤의 비행기 그때 CCTV 다 꺼져 있었고 펜타곤의 비행기 부딪힌 사진 자기 한 장도 못 봤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엄청난 학벌을 가진 뭐 한다 하는 학교에서 학위를 엄청 주워 모은 그게 투덜거립니다.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뭐 했었죠. 근데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죠. 또 하나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이제 좀 적극적인 뭐 동성애 적극적인 옹호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 생각 없다가 90년대 중반쯤에 이제 미국에서 제작한 다큐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아주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사춘기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공동 샤워,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나서 공동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고통당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동성애 커뮤니티 같은데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자식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이런 거가 그렇게 비난만 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깊이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동성애 적극은 뭐 한 건 없지만요. 어쨌든 그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골 때린 게 양성애 뭔지 아시죠? 양성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좋다고 하는 양성애요. 그러니까 동성애 뭐 LGBTQ라고 하는 거 뭐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는 queer 그래가지고 이상한 뭐
이상한 거, 뭐 남다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데 거기서 남성 중에 인간의 남성의 55%가 양성애자로 태어난다라는 의학적인 조사 결과, 연구 조사가 발표됐다고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여론 선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는, 아니 무슨 개구리들 중에 그 재생산할 때 성 바꾸는 개구리는 리포트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근데 포유류 중에 인류만 그 수컷의 55%가 양성애자라고?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strategic uncertainty인가 뭐 uncertainty strategy가 맞나 보네요. 그 불확실성 전략 이래가지고 뭐 상업 문제, 그 비즈니스 문제 이런 거에서 그 의학적인 뭐 역학조사 포함해서 그 연구 통계를 갖고 장난치는 이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막 싸우죠. 뭐가 맞냐 이러면서. 그런 거에 아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아, 이건 좀 이상하다. 너무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되는 그 친구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동성애, 양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중립? 뭐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음?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배층들의 문화 속에 특히 양성애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는요,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11을 둘러싸고 쭉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뭐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이딴 것들을 이제 주워 듣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일루미나티가 세력을 잡고 나서는 전쟁과 갈등과 같은 그 폭력 살상 이런 어젠더까지 그 divide and rule, 그 분할 통치하려고 하는 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극소수 엘리트층의 뭐 그 작전 그 플랜 속에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뭐 무슨 상관이냐, 뭐 미국에서나 난리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에 난데없이 이제 어디서 그 케이팝이 그러니까 그 일루미나티들한테 먹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일루미나티라는 그룹명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일루미나티 이렇게 내걸고 움직이는 세력들이 지금 없잖아요. 저는 2014년에 딱 한 번 봤거든요. 모집 공고, 모집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그 일루미나티 회원 모집 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것도 그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원들이 진짜로 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섬뜩했던 건, 우리는 인류 최초의 government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정립된 이래로 계속 우리들의 흔적을 정치 역사 속에 남겨왔다.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좀 으스스했었습니다.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왜냐하면 그 프랑스 혁명 때부터 government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다 court, 왕정이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를 명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국 같은 경우는 parliament, 의회거든요. 그러니까 government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제가 제 75번 방송에서 정리해드렸던 그 시기에 아담 와이스하우프트라는 사람이 The Illuminati, 이거는 이제 The Enlightenment, 계몽주의하고 뜻이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니 카를 막스니 이렇게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가입을 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깜짝 놀랐었습니다. 2014년에 본 그거 딱 하나만 일루미나티를 내걸고 하는 걸 봤고 나머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2013년이니까 그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케이팝이 일루미나티에 잠식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증거를 대라 그 얘기를 했던 이제 어떤 밴드에서 그 사람한테 요구를 했더니 케이팝 자체가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게 무슨 리덕셔니즘이냐 순환 논리냐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한번 봐라 이러면서 뭉태기로 뮤직비디오죠.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을 잃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지 드래곤이 멤버인 승리도 거기 빅뱅인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그때까지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그 친구들은 프리메이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여줬던 게 엑소 뮤비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근데 무섭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상징들이요. 상징들 속에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뭐 악마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신들을 표상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쭉 올려드렸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태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태교에서 태동됐던 예수라는 청년 예수 이런 그때 당시의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결성되던 그때 당시의 페가니즘이라고 불리던 이방 신교 이런 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인신제사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거에 등장하는 다신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 인신제사를 통해서 숭배를 받는 신들까지 그 신들을 표방하는 상징성들을 엑소 같은 경우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신교 크리스찬들인 고등학생들이 걱정하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던. 그래서 그 상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맞기 때문에 참 긴장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회학 같은 거 하신 분들 중에는 상징이 뭐 만화냐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회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매우 전통적인 요즘도 몇백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인용되는 에밀 듀갱도 상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융의 심리학에서 융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명한데 융이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이요. 그러니까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중에서 무의식의 영역은 집단적이고 collective unconsciousness 이렇게 얘기되죠.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상징.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심볼, 상징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런 사례 분석 같은 걸 많이 했죠. 상징이 매우 사람들의 심리 속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것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죠. 연구들도 많고요. 어쨌든 그런 상징들이 마구잡이로 쓰여 있는 걸 보고 제가 우리나라가 무슨 이런 그 글로벌 엘리트들 아니면은 그 일반적 대중적으로는 일루미나티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얘기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떽떽거리던 이거를 이제 저의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부정합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참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정말 살기가 싫다. 이 세상이라는 게 진짜 정 떨어진다. 애하고 멍멍이 2명 다 데리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세상이 싫다. 그런 마음 상태가 너무 끔찍해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침탈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뜻이죠. 정말 싫어가지고 게다가 이제 이때가 박근혜 때 아닙니까? 박근혜 때. 몇 달을 그런 마음 상태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법륜을 폭로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엄청 의식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옛날 민주화 운동, 그 운동권 거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어있는 국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나름 친하게 지내던 운동권 출신 동기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어졌지만요. 어쨌든 그 친구조차 김대중 대통령이 홍석현 엑스파일 리스트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그거를 그랬다라는 얘기조차 이제 법륜이 뉴라이트다 박원순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상우 기자가 가짜 뉴스고 절더러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때 2016년 미국 대선 방송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때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이길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CNN이 거짓말장이고 NYT도 황당하다. 이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한테 유튜브를 하든지 팟캐스트를 해서라도 트럼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알리기 시작하라고 2017년 초부터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고 했던 동기가 막사이사이상의 본질에 대한 폭로, 법륜과 박원순에 대한 폭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문제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죠?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람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그야말로 애들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감자 고구마 먹다가 그냥 그렇게 해 먹다가 조용히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상태에 오래 머무르러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고 그 다음에는 2014년 1월 달부터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시작해가지고 청계광장에서 그때 주말마다 있던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세월호 터지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외국의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이 레토릭 이 담론을
막 자기들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황 증거들이죠. 전부 다 범인이 누구다라고 밝혀진 게 아니라 그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도 그 일루미나티들의 인신공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외국에서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뭐 열심히 그 세월호 광장을 지키기 위해서 제 머리 하나라도 보태기려고 애를 쓰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분명히 트럼프가 여론조사 상으로, 그러니까 토론에서도 9월 26일이 아마 1차 토론이었었는데 힐러리하고, 근데 그 토론을 CNN으로 생중계로 보면서 우리나라 그 IPTV 채널에 CNN은 있죠. 근데 팍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팍스를 보기가 되게 힘든데 CNN에서 앵커들이 완전 황당한 거짓말을 토론 끝나자마자 마구마구 쏟아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하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그 활자들을 노자를 해서 트럼프가 토론에서 한 거짓말 이런 제목이에요. 1차 토론 직후에 그 앞뒤 거두절미하고 맥락을 다 잘라가지고 그 1차 토론 사이에 트럼프가 거짓말을 열 몇 번을 했다. 이런 기사를 토론 끝나자마자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막 써놨더라고요. 저 그때 논란 생각하면 아직도 진짜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정체를 알아가다가 이제 JTBC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JTBC가 박근혜 탄핵에 그렇게 엄청나게 나서면서도 JTBC가 그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관계된 종편이었고 TV 뉴스 자체를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손석희 앵커도 그 뭐 라디오에서 유명하고 그럴 때 백분 토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 라디오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종편을 대체 왜 갔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이었죠. 그 심정을 이제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그 방송도 뭐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놀랬던 거는 그 박근혜 탄핵은 탄핵대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모든 최순실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심지어 뭐 한겨레에서 그때 김의겸 그 전 대변인이 태스크포스 장으로서 취재했던 이런 것까지 뭐 거의 뺏어오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우 애국적인 내용을 내보내면서 굉장히 놀랬던 건 동시에 11월 8일 날 트럼프가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도 CNN을 똑같이 따라서 트럼프 관련 가짜뉴스를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는 손석희 앵커 JTBC 뉴스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저럴까, 라고 굉장히 놀라서 막 파고들었던 이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석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발견을 하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정말 우리나라 진짜 이상하다. 쟤네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이런 생각만 그냥 하고 살다가 노회찬 의원까지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당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거 때 표만 찍는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당대회,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이런 거를 막 뒤지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웃긴다. 미국은 다 망한 진짜 쓰레기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그 학교가 아니죠. 교회 저랑 친하던 저한테 선생님 부르는 관계에 있었던 그 고등부 학생들이 그
엑소의 정신 뺏기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걱정하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때부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마이클 잭슨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교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게 문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들을 알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얼마나 집요하고 주도 면밀한가 이런 말씀을 섞어드리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를 왜 제 말을 무조건 믿어주고 그러니까 대학 동창들 얘기하는 거죠. 제 말을 왜 무조건 믿어주고 왜 이 방송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응원을 해줬는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신뢰를 얻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맞춘 거죠. 그러니까 돈 내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겨가지고 돈도 뺏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랑 돈 내기를 안 하거든. 안 하는데요, 걔들이.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남북미 관계가 트럼프 아래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트럼프에 대해서 2017년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난리를 칠 때 그런 거 전혀 하나도 아니고 남북미 관계는 잘 풀릴 거다. 근데 이거는 저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예측은 홍석현의 여시제에서도 나왔던 예측입니다. 예를 들면 황장수 씨가 뭐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뭐 그래서 유명해졌다 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엄청 유명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하에서 남북미 관계가 잘 풀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는 여시제가 굉장히 그 자료 돈을 많이 쓰고 고급 인력을 투자하는 그 띵크탱크라 그러죠. 그 정치 여론 쪽이기 때문에 그 여시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뭐 별로 저기가 없습니다. 별로 뭐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트럼프 맨 처음 만나서 한 얘기 그거잖아요. 나도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안심했었다. 와 대박 우리 대통령님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거 완전히 내리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아주 큰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2017년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서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첫 번째 신호탄이 언제였냐면요. 2017년 유엔 총회 때 그 오간 북한과 미국의 막말들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거기서 뭐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The Little Rocket Man, 그 조그만 그 로켓맨이라고 공 미사일만 쌓아 올린다고 막 비웃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그러면 북한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미국 보고 그 리용호 외무상이 늑다리 미치광이 그다음에 개는 짖어도 행렬은 계속된다. 그다음에 늑다리 미치광이 말고 또 제 되게 웃긴 무슨 뭐때 진짜 웃긴 막 욕설이 그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요. 그 주에 9월 마지막 주에 북한에서 이제 제가 보는 그 통일뉴스 그 북한 소식 전해주는 거기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 하면요.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나라 그 미사일 실험 미사일 엔진 시험인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모든 게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된다라는 기사가 9월 말에 이미 나왔습니다. 북한에서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웠었죠. 쾌재를 부르고 이제는 협상 국면으로 비핵화 국면으로 갈 신호탄을 슬슬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그 장거리 그 뭐죠? ICBM 장거리 미사일 이거에서 그러니까 끝났다. 핵 강국으로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완성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계속 뭐 제가 속해 있던 뭐 밴드니 텔레그램이니 이런 것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 친구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의 절친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 최소한 2년 동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제 말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잘났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방송을 계속 해야 하는가, 그런 이유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제가 대변하는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돌아치고 있는 그 옛날 민주화 운동 세력이요.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 작전 세력화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글로벌 엘리트들, 그러니까 소로스 같은 그 폭력적인 자본들, 신자유주의 자본과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라는 미친 또라이들이 리드하는 그 모든 그 국민을 파괴하고 한 국가를 파괴하는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전격적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는 그런 작전 세력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치권과 이른바 시민운동권, 박원순한테 다 짬짬이로 하면서 그 돈 뜯어먹는, 그 푼돈을 갖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쓰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대변하는 어,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고 옛날에 운동권이었지만 정치권이나 시민운동권으로 가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강물 아줌마의 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강물 아줌마가 얘기하는 이 목소리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전부 다 떠내려가거나 타락하진 않았다. 그렇지 않은 정말 건강한, 그러니까 미안함과 우리 자식 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죄송함과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양심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86들, 386, 586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도 이제 화나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자꾸 화만 낼 수는 없으니까 제일 골 때렸던 거는 이인영이라는 애가 원내대표잖아요. 도대체 걔는 정신이 있는 애입니까 없는 애입니까? 뭐 경기 침체를 지금 추경 예산이 경기 침체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만 경기 침체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력이 포화 상태인데 무슨 경제 성장률을 뭐 옛날처럼, 아니면은 아직도 단위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처럼 뭐 7%, 8% 경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이고 경제는 아닌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몰라서 그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적폐 세력의 준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따위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10위권, 20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서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진짜 바보도 아니고. 지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그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화 북북북북 내고 있다가 정말 또 난데없이 그 앨런 머스크가 우리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 그 파슈 세력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도와줄 것 같은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막 신났었는데, 위성 12,000개 쏘아 올린다면서요. 그 은하철도 999 같은 그것도 앨런 머스크가 한 거였잖아요. 그게 되게 신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요즘 글로벌 엘리트들이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짤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뭐
이러면 안 된다. 옛날 그 잘난 민주화 운동 세대라는 애들이 이렇게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이라고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똥밭을 만들면서 그 파쇼 세력, 외국의 파쇼 세력과 그 다음에 국내 기득권 1%에 봉사하고 있는 이거를 그냥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강물 아줌마의 목소리고, 그리고 강물 아줌마가 응원을 받는 이유는 이때부터 이 정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도, 그러니까 2년 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맞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맞는 걸 보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우리끼리지만 일종의 대표성을 주는 거죠. 대표성을 주면서 나가서 네가 그 옛날 운동권들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일종의 허락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까먹었던 게 제가 왜 그러니까 강물 아줌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얼굴을 내놓는 거를 그 친구들하고 제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요.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도 이 강물을 이루는 아줌마고, 이 강물을 이루는 많고 많은 물방울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밝히고 뭐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누구 한 명이 드러나거나 누구 하나가 이런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일종의 뭐 저작권, 소유권 그딴 거를 가질 문제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 제가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해 나가기를 정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제가 이제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나 그 토대가 되는, 어느 정도 제대로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어수선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힘이 약하고, 오늘도 그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정량일 쌤, 그러니까 김해에 계시는 대의원, 이재명 지지운동 지금 3년째 하고 계시는데 진짜 탁월한 조직가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그 쌤하고 오늘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왜냐면 이재명 지사님 재판부가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뭔가 이 전해철 개새끼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뭐 혹시 들으신 거 없나 검색을 하다 잘 안 나와서요. 그거 여쭤보려고 하다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외세, 이거는 최소한 2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20년 된 그 세월 속에서 저는 이해찬이 어떤 입장인지 도저히 다시 알 수 없다. 이 사람은 진짜 국민을 싫어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요 며칠 사이에 다시 하게 됐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유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습관적으로 200만이라고 썼다. 200만 아니죠. 300만. 왜요? 친노와 노무현 재단이 그 부시까지 끌어들이면서 준동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안 되겠다. 300만으로 가야 되겠다. 300만 권리당원,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의원 2만석 확보. 이렇게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거 다시 정량일 쌤이 정리하신 그 대의원,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권리당원 넘어서 대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 중요한 것들, 이거 강의하신 거 다시 오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진짜 기분 좋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재명 지사님이 저하고 제가 맨날 그 말씀드렸던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 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 우리의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배인 정치인들,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고 띄우기 위해서 당을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당을. 또 주절주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글쎄 한류라는 재미있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게 될지 아니면 이해찬 욕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방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